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안드레이 루텐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지난 19일 김 위원장과 체결한 이 조약과 관련해 이 조약은 한반도 및 영내 전체 문제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국가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약이 한국이나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어려운 동북아 지역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루테코 차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그러한 방문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건이 맞고 이 단계에서 서명돼야 할 서류들을 위한 특정한 기반이 진전되면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5일 가자 지구에 3차례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 최소 2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 시티 내 학교 2곳에 2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지구 난민 캠프 중 하나인 샤티 캠프의 한 주택을 공습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주택은 카타르에 기반을 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 가족 소유로 이번 공습으로 하니예와 여동생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사망했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계획에 관여했던 무장 세력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와중에 가자 지구 주민들의 재앙적 수준의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기아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안보단계는 25일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 주민의 약 20%에 해당되는 49만 5천 명이 극심한 식량 부족과 기근, 탈진을 포함한 재앙적 수준의 급성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특히 현지 가구 절반 이상은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고 20% 이상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가자 전역에서 기근이 지속될 위험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자국을 점령한 크림 반도를 공격한 데 대해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러시아 환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24일 린 트레이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해 복합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전쟁 당사자가 됐다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레이시 대사가 민간인 사망에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크림반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중국의 우주탐사선 창어 6호가 25일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이날 생중계를 통해 창어 6호가 오후 2시 7분께 중국 북부 네이멍고 자치구 착륙장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창어 6호 귀환선이 25일 네이멍고 착륙장에 정확히 착륙했으며 정상 작동했다며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창어 6호는 지난달 3일 발사돼 이달 2일 목표 지점인 달 뒷면인 남극 에이켄 분지에 착륙했습니다. 중국 국가우주국에 따르면 창어 6호는 토양 샘플을 채취했으며 달 뒷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리 싣고 간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를 달 뒷면에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는 워싱턴 선언 이행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Mechanisms that we'v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talked about the Washington 북한이 한국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새로운 방식의 군사도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다음 달 따라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미 국무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최고는 21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강화가 영내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현재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적절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는 그저 워싱턴 선언에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Mechanisms that we'v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talked about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the strategic initiatives that have been launched.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 등 미국과 한국 사이에 구축한 장치들, 특히 한반도에 대한 미국 확장 억제의 추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작된 전략적 구상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구산 제공을 분명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한국이 워싱턴 선언 이후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그러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이 영내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영내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일본과 인도태평양의 다른 곳에서 군사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초점이 달라진 것을 목격했다며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후커 전 선임 보좌관은 지난 21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웨비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정상회담에 대해 이러한 협력 관계에는 한계가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도 이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방위조약을 맺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며 어쩌면 에너지 같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re are discussions about what North Korea gets in exchange, and they could be associated with. 그러면서 북러 합의의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측과 다음 단계의 조치 및 억지력 강화 등에 관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편 중국이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해 일종의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 think it is fair to say that China is
is somewhat anxious about what's going on. 중국이 러시아와 between 북한 Russia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면 타당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 중국은 우리와의 대화에서 이런 점을 시사했고 우리는 그들의 일부 상호작용에서 이와 관련된 일부 긴장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 심화로 인해 북한이 동북아시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까 봐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북한의 최근 비무장지대 침범과 도발적인 발언, 대화 거부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위험한 전개이며 우리는 매우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대중전략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력개발부 차관보는 북러 정상회담의 동북아 안보에 대한 함의를 묻는 VOA의 질문에 캠벨 부장관이 암시하는 것과 반대로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bad because I think it's going to increase, contra what Kurt Campbell is suggesting, it's going to increase the fact where we're getting depleted and we have legacy commitments. 이어 워싱턴 선언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의 실행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김정은은 아마도 푸틴으로부터 미사일과 핵기술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보닐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파워 국장은 북러 협력과 관련해 중국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야망이 중국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China is put in a somewhat difficult spot because it does recognize longer term that Russia's ambi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린 China. 국장은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과 아마도 핵을 가진 북한을 더 기꺼이 용인하는 반면 중국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그것을 더 경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입장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며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 목표가 아니라 각자의 입장으로 언급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올해 시진핑과 푸틴이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미국에 맞서 완전히 북한 편을 들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과거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며 불행하게도 중국이 점점 더 러시아,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새로운 방식의 군사도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러시아와 체결한 새 조약은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밤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북한에서 살포한 오물풍선 총 350여 개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9일 마지막 살포 이후 약 보름 만에 재개된 것으로 한 달 사이 5번째입니다. 북한의 이번 살포는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지난 20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담화를 통해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우리도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살포한 풍선의 내용물은 대다수 종이류의 쓰레기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앞서 북한의 3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 이후인 지난 9일 오후 심리전 차원의 맞대응을 위해 약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군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5차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은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오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다만 방송할 준비는 항상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25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 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임무가 부여되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보낸 풍선 규모나 내용물로 미루어 확전 의사는 없어 보인다며 한국 측의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 또한 북한에게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용환 박사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은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국 내 여론 분열 조장을 의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회색지대 도발인 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만 한국 정부가 대응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그거를 또 위헌 결정이 났는데 그거를 또 과도하게 대응하면은 한국 정부의 그 법적인 문제가 또 빠지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문제 제기는 되는 거죠. 우리도 날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이 원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최근 부산에 입항한 데 대해 압도적이며 새로운 모든 억제력 시위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고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루즈벨트함의 부산 입항을 극악한 대결 광신자들인 미국과 한국의 도발적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상은 또 최근 북러가 조약을 체결해 군사협력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한 미한일 등의 규탄을 미국과 졸개들의 악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5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그리고 북러조약 체결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정박한 루즈벨트함에 올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옥 박사는 김 부상이 담화에서 새로운 모든 억제력 시위를 언급한 데 대해 8차 당대회 때 채택했던 국방발전 5개년 계획 가운데 개발 중인 전략무기 체계의 시험 과정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양 박사는 북한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은 내년이 마지막 해인 만큼 올해 하반기에 실전 배치에 필요한 무기체계 시험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완벽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됐던 것들 중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 진수한 김구록 영함의 SLBM 연속 발사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부상이 언급한 새로운 억제력 시위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은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 등을 규정한 새 조약 체결로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탄약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달러 환율 급등 등 내부 경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반도에서 과도한 위기 국면을 만드는 데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고강도 도발보다는 미한의 군사 동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는 방식의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바다스리 6형 지대함 미사일도 본인들은 순항미사일이죠. 순항미사일도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사거리 1500에서 2000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런 거나 아니면은 수중 핵 드론이나 KN-23 같은 단거리 핵 투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타격 훈련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루즈벨트함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미국과 한국, 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미 국무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미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는 24일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협력 관계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focus of the summit will be on partnership with the Indo-Pacific. And we expect to have leaders.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도태평양이 직면한 안보 우려가 나토 조약 제5조가 규정한 영역에서 직면한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에 가해지는 무력 행사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집단 안보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교훈을 공유하고 비슷한 집단 위협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을 예로 들었습니다. Lessons and to work together against similar collective threats. 일본과 한국 모두 러시아의 위협을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좋은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간 협력하는 관행과 실용적인 협력 분야를 만들어갈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릴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비판하면서 북러 협력 강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란, 북한과 점점 더 긴밀한 협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과거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에 반복적으로 동의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또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남아있는 이유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왔다면서 중국의 테러 지원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공작 기계의 70% 이상, 전장에 등장하는 전자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관리들에게 러시아를 훨씬 더 빨리 협상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문제로 한국과 러시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당분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적인 군사 거래를 통해 한국의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러시아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러시아와 한국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 관계가 빠르게 붕괴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만약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핵무기 모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서두를 것이며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the Russian Federation would react in a very negative way, and I think that whatever relationship. 그러면서 한반도와 영내에서 긴장이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한국이 하는 일은 분명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주권 독립 국가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21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은 큰 실수라고 위협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장호진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며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는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의 발언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경우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제한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물자 직접 공급을 발표하거나 이미 높은 수준의 미한일 양자 또는 3자 대북 억제 조치와 훈련의 템포를 급격히 높이는 등 즉각적인 대응, 보복의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내 일부 보수층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를 미국과 재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궁극적으로 긴장과 분쟁의 위험만 높이는 성급한 반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미국 및 뜻을 같이 하는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중국, 심지어 러시아와도 현명하고 효과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과의 불법적인 군사거래를 통해 한국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경우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 등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러시아는 이미 석유와 식량, 군사기술 등 상당한 방식으로 북한을 돕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북한을 상당 부분 돕고 있고 또 군사기술 이전 등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란 겁니다. Now, I understand that this will lead to increased tensions between the ROK and Russia, but it seems to me that Russia has already.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러시아가 북한의 기술을 이전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란 걸 알린 것은 옳은 일을 한 것이라며 한러 양국 관계의 진전은 이제 러시아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정밀무기 기술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서 만약 그들이 한국의 문제를 야기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원조를 함으로써 러시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제 한국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has done the right thing right now. They've let Russia know that there will be a price for it to pay. 베넷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보면 곧 알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기술 지원을 북한에 계속할 경우 한국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실패로 끝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나 핵추진 잠수함 및 핵미사일 등 첨단 기술을 북한에 계속 제공할 경우 한국으로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정밀무기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에 많은 군사기술 지원을 해왔다며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든 안 보내든 북한에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utin's going to provide technology to North Korea whether or not South Korea sends weapons to Ukraine.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아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고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KN-23 미사일도 아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기술이 이전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자는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한러 간 외교는 계속돼야 하지만 푸틴의 전쟁 행보를 억제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지원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화 측은 러시아를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한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 한국이 침략에 맞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최근 방북한 푸틴은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과학, 핵 및 기타 기술 지원을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그렇게 한다면 이는 한국 안보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은 러시아의 한국 안보에 대한 공격에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한국 안보 약화 시도에 대한 합법적이고 중요한 대응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이런 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러시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 다음 공은 러시아로 넘어갈 것이라며 푸틴의 방북과 김정은과의 회담은 러시아가 한국의 국익에 반한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며 그럴 경우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전면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버스 30여 대가 운행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등 정상 운영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 중인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20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버스가 가장 많이 발견됐는데 대부분 건물 앞 주차장 혹은 공터에 한두 대씩 정차한 형태로 식별됩니다.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 차량이 발견된 공장만 25개에 이릅니다. 차량이 발견되지 않은 공장에서도 기존에 있던 자재가 없어지거나 반대로 특정 물체가 나타나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공장은 약 10개입니다. 이들 모두 무단으로 가동되고 있는 정황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또 도로에선 버스와 트럭이 각각 한 대씩 발견되고 승합차 혹은 소형 트럭으로 추정되는 차량도 2대가 포착됐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지난달을 기준으로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시설 125곳 중 40여 곳을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성사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개성공단 내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개성 출입구에서 안쪽, 즉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지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텅 빈 공터였지만 현재는 가로 약 50m, 세로 10m 길이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직 천장이 덮이지 않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다만 안쪽 벽이 기다란 형태의 작은 방 12개와 큰 방 혹은 공간 6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부지 안쪽에도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보이는데 육안으론 이것이 새 건물인지 아니면 컨테이너 등 물체를 쌓아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BOA가 개성공단 폐쇄 직전의 업체 지도를 위성사진과 비교, 분석한 결과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부지는 한국 회사인 동원 F&B 소유입니다. 개성공단에 이처럼 새로운 건물, 그것도 한국 회사 부지에 들어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편 개성공단 버스 차고지의 한쪽 부분이 텅 빈 모습도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에어로시티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는데 현재는 이 중 약 160대만 남아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버스가 개성공단 내에서 운행 중이거나 개성 시내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BOA는 개성공단에서 약 7에서 10km 떨어진 개성 시내 약 10개 지점에서 한국 측 버스 85대를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는 BOA에 버스 무단 사용 등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법적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대사관을 설치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협력을 겨냥한 법률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카를로스 히메네즈 하원 의원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하원에 각각 발의했습니다. 24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18일 상원에서 먼저 발의됐고 이어 21일 하원에서 발의돼 각각 소관상임위원회인 외교위로 회부됐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 민주당의 제러드 모스코위츠 하원의원이 각각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가 2006년 이후부터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반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국 법률에 따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여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마두로 정권은 북한의 대사관을 설립하고 북한이 베네수엘라에 유사하게 대사관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지난 1974년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5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커스에 북한 대사관이 먼저 개설됐고 이어서 2019년에 평양 주재의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결의안은 또 쿠바가 베네수엘라 군대를 재건하도록 허용한 것과 베네수엘라 최대 정유단지를 개조하기 위해 이란 국영석유 회사와 4억 9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부패 행위와 법치에 대한 모독, 그리고 반민주적이며 범죄적인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베네수엘라에서 다음 달 28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대선에는 3선에 도전한 마두로 대통령과 다른 다수의 야당 후보들이 출마한 가운데 공직 시절 일부 자산 취득을 문제로 야권 연합 후보의 등록이 차단되는 등 선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2013년 치러진 대선에서 처음 당선된 뒤 11년 동안 집권 중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99년 이후 사회주의를 표방했고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 후 집권한 마두로 대통령도 차베스의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또한 미국 정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북한과 최근 협력을 대폭 강화한 러시아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의돼 주목됩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과 함께 지난 20일 미 정부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한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러 방위 조약 이후 이제는 우리가 대응해야 할 때라며 지금이 다른 어떤 순간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after the defens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t is time for us to push back. 이어 북한과 방위 조약을 맺는 모든 국가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은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입니다. 한편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 등 적성국과 이란 간 협력 움직임을 면밀히 평가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제임스 모일란 하원의원은 이러한 행위자들이 계속 혼란을 일으키고 대대적인 피해를 입히기 위해 러시아, 중국, 북한을 포함한 다른 적대국 및 그 대리 행위자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2025 회기연도 국무예산안 수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하원 새추위를 통과한 새회기연도 국무예산안은 25일 운영위 심의를 거쳐 수정된 뒤 본회의로 넘겨집니다.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간 연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북한과 미사일 등 군사 협력은 편향되고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을 22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과 탈북자에 대한 노동 교화형 처분 등 국가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또다시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처음 3등급을 받은 북한은 이로써 올해로 22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보고서는 조사 기간 기존의 정치적 탄압 체계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뿐 아니라 성인과 아동에 대한 대량 동원, 북한인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여건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권의 정책 혹은 패턴이 존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국가 차원의 강제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대략 8만에서 12만 명, 그리고 노동을 통한 재교육 수용소를 포함한 시설 등의 미확인된 인원을 수감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이들 수감자들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공정한 사법 심리를 통한 기소, 유죄 판결, 형을 선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을 포함한 수감자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노동을 한다며 많은 경우 정권은 한 명이 기소되거나 체포되면 모든 가족을 구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떤 경우엔 아동에게 12시간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수용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교육 기회도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북한법이 탈북과 탈북 미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탈북 혹은 다른 국가로의 망명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어린이를 포함한 개인에겐 최소 5년의 노동 교화형이 선고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탈북 사건이 중대한 경우엔 무기한 구금과 강제노동, 재산 몰수 혹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인신매매범들이 여성과 아동을 성매매로 착취한다며 관련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한 여대생들이 성매매의 무방비로 노출됐고 이후 평양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노동교화소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강제노동 부과와 강제 북송 주민에 대한 강제노동 처벌, 해외 노동자 임금 압류 등 총 11개의 인신매매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 보고서는 중국 당국은 탈북 망명 희망자를 계속 구금하고 있으며 일부는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면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공안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과 협력해 작업장에서 탈출한 노동자들을 은밀한 방식으로 체포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북한 국경 근처에서 난민을 감시하고 지원하려는 유엔 기관의 접근도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선 지난 몇 년간 북한이 러시아에서 노동 캠프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믿을 만한 보고서가 있음에도 러시아 정부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지표 검사를 실시하거나 피해자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탈출을 시도한 북한 노동자를 인신매매 지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송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경관리국을 인용해 2023년 동안 총 1,117명의 북한 국적자가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극동지역 당국이 여러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할 약 2,000명의 북한 노동자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러시아 정부가 2만에서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극동지역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담은 현지 언론 보도를 소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북한 당국이 2024년 1월 약 150명의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지역의 건설 작업에 투입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신디 다이어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대한 우려 국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C remains a country of great concern to us. It of course is on tier 3 and it is one of the countries. 이어 물론 중국은 3등급에 올라 있다며 이는 우리가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 혹은 패턴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민을 비롯해 위구르와 티벳 민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을 중국과 관련된 인신매매 우려 사안으로 제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신매매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경 보안을 약화시키며 사람들의 경제적 기회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It also undermines the rule of law. It weakens border security. It limits people's economic opportunity. 그러면서 인신매매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지만 가해자들은 계속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나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대외 지원에서 이들 나라들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벨라루스, 쿠바, 이란 등 13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앞두고 올해 94세의 미국 육군 참전용사에게 군사훈장인 퍼플 하트가 전달됐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온 지 71년 만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주의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지난 21일 94세의 미 육군 참전용사 도널드 도너 상병에게 미국 정부가 수여한 퍼플하트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훈장 전달 소식을 전하고 도널드 도너 상병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너 상병은 형언할 수 없는 악에 맞선 용기와 인내로 정의되는 이야기를 가진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퍼플하트는 전투 중 부상을 입거나 전사한 군인에게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으로 도너 상병에게 퍼플하트가 전달된 건 그가 한국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지 71년 만입니다. 도너 상병은 지난 1948년 미 육군에 입대한 뒤 일본에 파견돼 무선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했습니다. 이후 전투 중 적의 총격으로 오른쪽 다리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치료받기 전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극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도너 상병은 700여 명의 다른 전쟁 포로들과 함께 만포에서 중강진까지 이어진 이른바 죽음의 행진에 강제로 동원됐고 그때 동료 미군의 도움을 받아 부상을 입었던 오른쪽 다리에서 총알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도너 상병은 한국전 정전협정이 맺어진 1953년이 되어서야 다른 미군 포로들과 함께 풀려나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미국 참전용사가 퍼플하트 훈장을 받으려면 미군 규정에 따라 부상과 관련된 명확한 의료 기록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너 상병은 전쟁 당시 의료 처치를 받기 전에 적에게 포로로 잡히는 바람에 기록이 없어 그동안 부상에 대한 적절한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고 로저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도너 상병의 손자는 지난해 9월 로저스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해 훈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고 71년 만인 지난 2월 마침내 도너 상병에 대한 퍼플하트 수여가 승인됐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도너 상병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3년 반 동안 북한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무와 국가에 대한 헌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며 그는 퍼플하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전 참전 미군 중 부상 혹은 전사로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장병은 11만 8천여 명입니다. 한국전에는 약 180만 명의 미군이 참전했고 이 중 10만여 명의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고 전사자는 3만여 명입니다. BOE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교육 현장에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한국의 발전상은 미국의 참전의 긍정적 영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전쟁은 오랫동안 이친전쟁으로 불렸습니다. 세계적인 규모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2차 세계대전과 달리 냉전 초기에 발생한 한국전쟁은 미국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에 따른 전쟁 피로감과 장기적인 교착 상태, 뚜렷한 승자나 패자 없이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되면서 대중의 관심도가 떨어진 점을 이유로 지적해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로 미국 역사와 사회 교사들에게 한국전쟁 자료집을 제공하는 세계 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의 한종우 이사장은 이런 낮은 관심도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합니다. 2차 대전 때는 미국 전 시민이 다 군인뿐만 아니라 동원이 돼가지고 군인들을 지원하는 전시 체제를 운영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싸운 데가 자기네들의 조상들이 온 곳이기 때문에, 유럽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군인들도 학교 다닐 때 한국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더군다나 시민들은 알고 있는 게, 미국 시민들은 여전히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한국 전쟁을 내실 있게 가르치는 그런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젠 시간이 갈수록 한국 전쟁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도가 교육 현장에서 늘고 있다고 미국의 전미 사회 역사 교사 연합회 소속 교사들은 말합니다. 미국 중서부 켄터키주의 두폰 매뉴얼 고등학교에서 인문지리학을 가르치는 교사 앨리슨 시솔 씨는 24일 VOA에 한국 전쟁의 중요성이 확실히 커졌다면서 이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t definitely has increased in importance, which, is unusual. Oftentimes as we move. 시솔 교사는 흔히 어떤 사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건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전쟁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중요성이 오히려 커진 중요한 예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한강의 기적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겪으면서 급속한 민주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Well, I think, obviously, you have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and that rapid economic transformation, which is really 시솔 교사는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과정은 서구 중심의 전통적인 발전 모델과 비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다른 나라를 돕는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 꼽힙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한국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국내 총생산 GDP가 13억 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2022년엔 GDP가 1조 6,643억 달러로 1,300배 증가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웹스터 토마스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그레고 얼퀘스트 교사는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학생들이 배우고 고민해야 할 독특한 사례라고 강조합니다. 한국 전쟁은 미국이 분쟁에 기여한 긍정적 방식과 그 장기적인 긍정적 영향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중요한 비교 사례란 설명입니다. I think it's an important comparative example so that students can see. 올케스트 교사는 특히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선 한국 전쟁을 베트남 전쟁과 자주 비교한다며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의 모델을 볼 때 베트남 전쟁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케스트 교사는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그럼에도 한국 전쟁의 전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미국의 개입과 장기적인 영향을 모두 이해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한국 대중문화의 위치를 이해하고 국제적인 문화 확산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When they understand both U.S. intervention as well as the longer-term effects. 켄터키주의 시솔 교사는 한국의 K-팝과 K-드라마에 관심이 높은 자신의 학생들은 한국 전쟁의 기원과 남북이 분단된 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에 매우 놀란다고 말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은둔의 왕국으로 불리는 북한에 계속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y actually are very surprised about how the Korean War came about and the fact that you have 미국의 학생들은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대 시대에 한국 전쟁이 어떻게 글로벌화된 한국과 고립된 북한으로 나눠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시솔 교사와 올케스트 교사 등 전미 사회 역사 교사 연합회 소속 교육자 33명은 이러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전쟁기념관과 비무장지대 DMZ, 공동경비구역 JSA,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삼성 반도체 공장 등 다양한 곳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인솔자로 참여한 데이비드 필즈 위스콘신대 동아시아 연구소 부소장은 24일 VOA에 한국전쟁은 미국이 정책의 초점을 국내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learn that when the United States turns inward, often it just leads to undesirable consequences. 필즈 부소장은 미국이 1949년 극동방어선을 한반도 이남으로 확정한 이른바 에치슨 라인이 초래한 결과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이 국내로 돌아서면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교사와 학생들이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즈 부소장은 미국은 1949년 한국에 얽매이기 싫어서 한국을 떠났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전쟁 중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다면서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교사들이 이런 배경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종호 이사장은 미국의 교사들이 이번 방한 경험을 토대로 새 교육 자료집을 재단과 함께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자료를 더 많은 동료 교사와 공유해 한국전쟁의 유산을 더 많은 학생에게 가르치도록 지원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교육 자료집도 향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B뉴스 김용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인 38선을 넘어 남한을 기습 공격합니다. 한민족 최대 비극인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진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들은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즉각 UN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구합니다. 이날 밤 UN 안보리는 북한의 공격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철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어 UN은 16개 나라 30만여 명으로 구성된 UN군을 한반도에 파병합니다. UN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간 계속되면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 역시 3만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6년 6월 25일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주제곡을 만든 미국의 천재 작사가 조지 머서가 생을 마감합니다. 조지 머서는 1909년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사바나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지 머서가 17살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조지 머서의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에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뉴욕시로 건너가 연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기에서 큰 빛을 보지 못하자 머서는 작사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어 할리우드로 건너가 영화 음악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조지 머서는 1946년 그가 작사한 영화 하비걸스의 주제곡으로 첫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1961년 그의 대표작인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주제곡 문 리버로 세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합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